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바꿔볼까에서는요, 최근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합법적인 갈치, 중간 착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중간 착취,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중간 착취는요,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개입해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는 행위를 중간 착취라고 합니다.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청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한 명당 약 3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청업체가 원청에 가서 일을 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줘야겠죠. 그럼 300만원에서 이제 회사 이윤을 좀 빼고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약 150만원의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150만원은 수수료와 관리비 등으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중간 착취라고 합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예를 들어서 일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줬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실제 거기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 소속이기에 가서 적당하게 뭐 회사 마진을 떼는 건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급만큼만 뗀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비일비재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은요, 혹시 구의역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김용균 씨 사건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 언론 보도에 보면 기억이 나는 게, 200만원 정도, 200만원 초반의 월급과 일 끝나고 먹을 이제 컵라면 막 이런 게 기사에 남아가지고 좀 마음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이 고 김용균 씨 사건을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지는 김용균 씨 사건이 실제로는 또 다르게 중간 착취의 대표 사례가 되는데요, 특조위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김용균 씨의 월급이 522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균 씨한테 실제로 지급된 거는 220만원 정도 했는데요, 300만원이 넘는 돈을, 즉 중간 하청업체가 착복했다는 건데요,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착복했지만 회사는 김용균 씨 자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약간 좀 흥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을 중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약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는요, 전국에 약 346만 명입니다. 2019년 기준인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도요,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간 착취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회사들은, 그러면 회사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노동자 입장만 들을 게 아니라, 회사들은 뭐 원청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원가가 있죠. 원가가 낮아서 어쩔 수 없다. 또는 이 근로자에게 뭐 세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각종 복리후생, 또 뭐 손해배상료라든지 관리비 운영들, 이런 식으로 각종 항목을 붙인 부대위원들 때문에 실제 이 모든 걸 공제하고 나면 회사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항목, 회사 측에서 말하는 모든 항목이 지켜질 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만약 회사 측이 말하는 모든 게 납득이 지켜진다면 중간 착취,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의 흘린 땀을 빼먹는다, 갈취한다는 표현이 존재할 수 없겠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거의 안 지켜지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콜센터의 경우에 보시면은요, 원청에서 사무실, 사무용품, 컴퓨터, 전화해선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럼 콜센터에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의 상담원들을 회사에 물어보겠죠. 우리 회사에서 하청업체가 말하는 관리비나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물으면은 그에 대한 대답은 보통 기밀이다, 내부 문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김용균 씨 사건만 보더라도 김용균 씨의 월급에서 절반 이상을, 즉 150% 이상을 착복을 했으면서도 안전에 관련해서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간 착취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중간 착취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그 한국일보 중간 착취 지옥도라는 기사를 보면은요, 약 30%가 넘는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설령 어렴풋이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짐작하고 있지만은요,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참담하고 화가 나고 답답한 일입니다. 중간 착취가 더 심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0명을 만약에 원청과 계약을 합니다. 근데 실제 8명 정도는 파견하고 2명은 이제 안 보내는 거죠. 그럼 2명의 인건비를 또 착복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생존 앞에 침묵하고 모르고 수면 아래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간 착취는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나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은요, 보통 여러 명이 구성된 팀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원청에서 일을 때는 하청업체가 또 팀에게 일을 주겠죠. 그런데 이제 팀 단위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성에 하청업체에 20만원 정도의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일을 가져온 팀장이 내가 일을 가져왔고 내가 너희들이 일을 주니까 또 중간에서 또 중간 착취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팀장이 야 13만원이야 알지?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20만원이지만 7만원씩 팀장이 13만원이라기 때문에 7만원씩 또 팀장한테 주는 거죠. 이거를 일명 똥떼기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참담한 거죠. 갑 있고 을 있고 을에서 병 있고 병에서 정으로 있고 정에서 무로 계속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럴수록 실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야 될 몫을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다 빼먹는 거죠. 최근에 또 플랫폼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말해 보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한 건당 만원에 만약에 콜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 콜 안에는요, 첫째 어플 이용료, 그 다음에 연결 수수료, 보험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대리업체의 수익이 되는 기사들을 이동시켜주는 합차 작은 미니버스 같은 걸 기사분들을 실어주시거든요. 이 비용을 제외하고는요, 만원의 기준의 콜을 받았을 때 평균 4,500원이 떼인다고 합니다. 100% 치면 45% 정도 떼이는 거죠. 내가 일하고도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분들은 콜을 많이 받을수록 돈이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사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업체는 가져가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수수료와 떼는 비용들이요, 업체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일을 한다는 이유로 무보수 집화 분류죠. 즉 택배물을 분류하는 무보수 집화에 동원이 되는 거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급여가 나오지 않는 일도 해야 되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인데요, 이런 중간 착취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때 거기서 회사가 20만원, 10만원 정도 떼간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100만원 일하는데 200만원 일을 했는데 100만원 회사가 가져가고 100만원은 땀을 흘린 노동자가 가져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심지어 한수원에서 일한 어떤 직원분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자기 월급이 300만원인 줄 자기가 알았는데 실제 월급은 1000만원이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700만원 누가 들어간 겁니까? 피복 장구비에서 관련된 부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품도 일을 하기 위한 용품이나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사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흥분을 많이 한 부분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어쩌면 저도 중간 착취를 당한 적은 없는지, 제 이웃,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생존이라는 늪 앞에서 참아야 되는 이 참담함, 불공정과 부당함을 참아야 되는 이 참담함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요. 이 결과 우리들은 원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청에서는요, 중간 착취를 다 알아요. 알지만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첫째, 해고가 쉽잖아요. 둘째, 노조화를 막을 수 있고요. 만약 노조화가 되면은요, 업체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착취가 있어도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거죠. 또한 하청업체 대표들을 보면요, 보통 원청업체랑 원청업체 출신의 퇴직자나 원청업체의 관계자들 또는 가족들이 대표인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즉 악순환이 고리에 엮여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거죠. 참 말이 좀 답답한데요. 그러면 법적 규제는 없냐? 근로기준법 제9조와 직업안정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에 가서 일을 한다 하여도 노동자가 계약한 것은 하청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급여의 90%를 빼앗아 간다고 해도, 즉 떼먹는다고 해도 불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제목이
합법적인 갈취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중간 착취를 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들부터 해서 모든 사회에 있는 거죠. 약자 중 약자들에게 등에 빨대를 꼽아,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피를 빨아먹는다, 즉 땀의 대가를 빨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걸 했을 때 한 분이 전화가 오셨죠. 이 주제를 했을 때 나 그렇게 당하고 산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중간 착취는요, 오늘 1탄으로는요 이런 그 현재 상황을 이야기 드렸고요, 2탄에서는 중간 착취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간 착취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시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제가 정말 괜찮다 싶은 노동청 관계자, 괜찮다 싶고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좋은 임금 전문 노무사 지인분들이 있어요. 지인이 있어요. 제가 중간 착취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혹시 중간 착취를 아냐? 모르는 거죠. 그게 뭐야? 충격이시죠. 그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는 실제 민원, 즉 불편사항이 들어왔을 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착취를 당하더라도 월급만 제때 들어오면은 잘못된 게 있어도 부당하게 대우받아도 항의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오랜 세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중간 착취를 당하더라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간 착취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상대의 땀의 대가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형성될 때 우리나라 노동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중간 착취 확실히 근절돼야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 개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거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2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의 목표의 가장 기본은요, 부조리한 거,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뜯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중간 착취 꼭 사라져야 될 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